반듯한 외벽 사이로 깊은 문이 있었다. 문 안쪽의 세상에는 어긋남 없이 줄선 마룻바닥과 잘 재단된 카페트가 놓여 있었다. 카페트에 발을 올리자 어지러운 무늬가 발을 잡아챈다. 반복, 정렬, 균형이라는 단어를 잃은 그 무늬가 말했다. 그저 흔들리라고, 바로 지금처럼. 네, 미셸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 작가 헤르만 헤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를 짓다라는 최동민 작가가 쓴 책 중에 한 챕터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꿈을 조각한 베른하르트 랑. 헤르만 헤세의 인생에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베른하르트 랑이라는 작가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시인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그것은 헤세가 지키고자 한 유일한 규율이었다. 영웅만이 걸을 수 있는 시인의 길, 보호받지 못할 그 길을 걷기 위해 헤세는 지붕을 뛰쳐나왔다. 나를 데리고 있으려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단 한 군데도요. 헤르만 헤세는 아마도 문제적 아이였던가 봅니다. 양의 얼굴을 한 아이, 그 순진한 탈 안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지력을 담고 있는 아이.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절반의 경탄, 그리고 절반의 두려움, 그것이었다. 4살, 겨우 4살 된 헤세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에는 그것이 담겨 있었다. 헤세는 그 눈빛이 싫었다. 자신의 작은 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두 어른의 그 눈빛이 싫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했지만 그 눈빛만은 견딜 수 없었다. 또 두려움을 지우려고 정직한 규율에만 의지하던 부모의 모습에 실망했다. 당신들께서 제 4계명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헤세는 마울브론 스토원의 개신교 기숙학교 문을 나서며 그 짧은 질문의 답을 떠올려 보았다. 그랬다면 이 학교를 온전히 마칠 수 있었을까? 헤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질문과 대답 사이에 무수히 많은 공상과 시어 그리고 반항심이 모여들었다. 헤세는 규율이라 이름 붙은 모든 것을 싫어했다. 잎이 나기도 전에 흔들릴 방향을 정하는 그런 교육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런 교육보다는 나무의 이름을 알고 나비와 새의 날갯짓 그리고 무게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랬기에 헤세의 가슴은 기숙학교에서 도망치려 몸부림쳤으나 어린 몸은 붙잡혔고 시작도 못한 인생은 문 밖으로 쫓겨나 버렸다. 헤세의 부모는 난처해졌다. 당신들의 능력으로는 헤세를 정상이라 불리는 궤도에 안착시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지인이었던 크리스토프 볼룸하르트 목사에게 헤세를 보냈다. 아직은 지붕이 필요한 나이였기에 헤세는 그의 집에 들어가지만 혼돈의 바람은 그곳 지붕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다. 결국 크리스토프 볼룸하르트 목사는 14일도 버티지 못했다. 그는 헤세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며 헤세의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 급기야 헤세는 슈테텐에 있는 정신요양소에 들어가야 했고 이름표 대신 우울증이라는 명사를 달게 된다.
4개월간의 정신요양소 생활 내내 헬세의 머릿속은 대상 없는 이들을 향한 원망과 시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올랐다. 그나마 자신을 속박하는 것들이 조금 줄어든 건 다행이었다. 그리고 아직은 원망뿐이었지만 부모님과 편지를 주고받는 시간 역시 헬스의 몸을 헤집던 혼돈의 바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헬스는 넉 달 동안의 짧은 정신요양소 생활을 마치고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헬스의 부모는 또 한 번의 도전을 결심했다. 헬스의 지적 능력을 유지하고 길러주기 위해서는 불안하더라도 한 번 더 도전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헬스는 다시 부모의 손에 이끌려 김나지움에 들어갔다. 헬스 자신도 믿고 싶었다. 어쨌든 새로운 도전은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스치듯 지나는 생각에 불과했고 혼돈의 바람은 그 생각을 머나먼 곳으로 날려버렸다. 헬세는 한 해를 버티지 못하고 자퇴해야 했다. 세상의 어떤 곳도 자신의 발소리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는 그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머릿속의 생각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헬세는 긴 시간 찾지 않았던 문 앞에 다가섰다. 그곳에 문학 작품과 철학서가 가득 찬 서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태껏 숨어있던 나를 위한 행운의 선물이었죠. 오래된 문을 열자 18세기 독일 문학 작품이 빼곡히 꽂힌 서재가 보였다. 그 옆으로는 철학서, 또 그 옆으로는 세계 문학 책장이 있었다. 자신보다 훨씬 오랜 시간과 깊은 혼돈을 버텨낸 위대한 작품들 속에서 헬세는 안락함을 느꼈다. 그곳에서는 폭식을 해도 괜찮을 것만 같았다. 온종일 책을 먹어치워도 다시 눈을 뜨면 먹음직한 책들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었다. 헬세는 자기만의 방이 된 조부의 서재에서,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스스로의 교육을 시작했다. 한때는 거추장스럽기만 했던 성실한 성격이 이곳에서는 가장 빛나는 숟가락처럼 보였다. 이제 자유롭게 시인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헬세는 책을 읽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시를 쓰는 데 쏟아부었다. 여백이 있는 종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습작 노트는 쌓여만 갔다. 그렇게 책과 노트의 무게가 늘어나다 보니 어느덧 헬세의 마음도 무게를 더해 차분해졌다. 그러자 헬세의 시야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들어왔다. 당장 시인이 될 수 없다면 시인이 되는 날까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헬세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차분한 발걸음으로 칼부에 위치한 탑시계 공장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수습공으로 일을 배우며 생계에 필요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해켄하우어 서점에서 수습 점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일 모두 헬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톱니바퀴를 끊임없이 만지는 것도, 또 새로운 책만 가득한 서점에 앉아있는 일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헬세는 고민했다. 조부의 서재를 일터로 옮겨 놓을 방법은 없을까? 그 완벽한 서재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황홀한 시간이 될 것만 같았다. 고민 끝에 헬세는 고서점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그곳은 새로운 것으로만 가득한 곳도 아니었고 기계를 만질 필요도 없었다. 비록 시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시를 써도 마음속 바람에 날아가 버리던 옛 시간을 생각하면 이것이 훨씬 나았다.
그때까지 나를 포기하고 있던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었죠. 아이고, 그간 그 미소 한 번은 못 받아 보면서 자라났나 봅니다. 21살이 되었고 여전히 서점 일을 하며 습작을 이어가던 헬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성실하게 모인 습작 노트는 그를 배신하지 않았고 21살이 되던 해 첫 시집 낭만의 노래를 펴낼 수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헬세는 시는 물론이고 다양한 기사와 평론을 바람에 실어 세상으로 내보냈다. 날카로운 지성과 젊고 강렬한 패기를 가진 그의 글은 다양한 방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1904년 26세 나이로 발표한 소설 페터 카멘친트가 베를린의 피셔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헬세의 이름 앞에 놓인 이 책은 그의 얼굴마저 바꾸어 버렸다. 그때까지 헬세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은 한결같았다. 동정과 질시 그리고 경멸. 헬세의 얼굴에 와닿는 것은 언제나 그런 것뿐이었다. 하지만 페터 카멘친드라는 한 권의 책이 그의 손에 잡히자 사람들은 헬세에게 미소를 보내주었다. 지금껏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을 만큼 상냥한 미소를 말이다. 헬세는 폭풍과도 같았던 청년기의 하루를 다시금 떠올렸다. 그곳에는 세상을 등진 채 시인이 되려면 고독한 영웅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믿었던 한 소년이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어린 헬세죠. 헬세는 그 소년에게 가서 말을 건넸다. 우린 이제 영웅의 길 위에 서 있다고. 헬세는 난생 처음으로 만족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배웠다. 작가로서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이곳에 정착해 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헬세는 잠시 숨을 돌리고 평온한 시간을 온몸으로 즐기며 글을 썼다. 신문의 기고문이든 평론이든 시든 소설이든 실패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흔들리던 땅 위에서도 써왔던 글이었다. 그랬기에 안락한 집안에서 쓰는 글에 정체 따윈 있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전성기,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다. 자신의 둥지를 헐뜯는 자를 좋아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떠나야 했죠. 둥지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따라. 헬세는 짐을 꾸렸다. 그것은 조국과의 기나긴 이별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고 새로운 위기의 바람 앞에 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헬세는 떠나야 했다. 빌헬름 2세의 친정과 1차 세계대전. 헬세는 그것들에 반대를 표했다. 하지만 헬세의 생각과 달리 독일의 정치인과 국민들, 심지어 지성인이라 불리는 이들조차 1차 세계대전의 화염에 뒤덮인 그때를 위대한 시대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말이죠. 헬세는 그 말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유럽의 다양한 잡지에 전쟁에 반대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 결과 돌아오는 건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 바로 청년 시절에 자신에게 끝없이 쏟아졌던 경멸의 시선 말이다. 헬세는 그러한 시선 속에서 다시 혼자가 되었다. 잠시 동안 찾아온 행복과 만족의 시기는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린 후였다. 만남의 악수는 헤어짐의 인사로 변했고 매일매일의 이별의 연속이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헬세와 뜻을 같이 하는 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이었다. 헬세는 그들을 도울 수 있었다. 스위스 베른에 있던 그의 집은 헬세와 같은 뜻을 지닌 이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때 헤세의 집을 찾은 토마스만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다. 토마스만은 헤세의 사상은 물론이고 그의 글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두 사람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순간일 뿐이었지만 그러한 기쁜 만남은 헤세의 정신과 몸을 부축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버티기에 전쟁은 너무 길었다. 글을 쓰는 것 역시 더는 기쁨이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에 참 그랬을 것 같습니다. 1916년 전쟁의 얼룩이 유럽 전역을 뒤덮던 그해 헤세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는다. 다른 모든 이별이 가슴 아팠지만 아버지를 잃은 충격은 헤세의 오른 다리를 무릎 꿇렸다. 그리고 부축해줄 일을 찾기도 전에 부인 마리아 베르누이에게 정신분열증이, 셋째 아들 마르틴에게 뇌막염 진단이 내려졌다. 이제 다시 몸을 일으킨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더는 일어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을 것만 같았다.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전쟁 포로를 위한 후생사업 역시 더는 이어갈 힘이 없었다. 그런 헤세의 가슴에 다시는 달리지 않을 것 같았던 명찰이 달렸다. 우울증이라는 명찰이.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청년 시절의 자신과 달리 지금의 헤세에겐 그 명찰을 스스로 떼어내버리려는 일말의 의지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만족의 시기를 경험한 자의 관성과도 같은 것이었다. 헤세는 정신분석학의 권위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을 만나기 위해 직접 움직였고, 융은 헤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무너져가는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한 남자를 소개했다. 베른하르트 랑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융의 사무실로 들어오자 헤세는 그와 악수를 하였다. 융은 베른하르트 랑 박사와 함께 심리치료를 꾸준히 진행하길 권했다. 헤세는 다시 집을 짓는 심정으로 융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확신 없는 선택이었지만 랑 박사는 자신감 있는 표정을 내비쳤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설계도가 완벽하다면 집을 짓는 일에 8알은 벌써 진행된 셈이라는 사실을. 랑 박사의 설계는 치밀하고도 유연했다. 그는 융의 제자답게 스승의 이론을 바탕으로 헤세를 치료할 계획을 세웠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꿈을 활용한 치료법이었는데, 헤세는 랑 박사의 치료에 따라 꿈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이 꾼 꿈을 상세히 기록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작성한 꿈을 모아 분석을 하면 헤세의 현재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었다. 랑 박사는 이 진단을 통해 헤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울증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려고 했다. 원인을 아는 것이 먼저고 치료는 그 다음이었다. 랑 박사는 헤세에게 꿈 일기와 함께 긴 호흡을 주문했다. 지금부터 진행될 치료는 약물에 의한 치료가 아니었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헤세는 랑 박사의 주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그가 할 일은 한 가지로 압축되었다. 긴 시간을 견디는 일. 그 긴 시간 동안 여전히 주저앉아 있어야 할 테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었다. 헤세는 굳게 마음먹었다. 그리고 랑 박사의 설계도를 믿어보기로 결심했다. 긴 시간을 견디는 일, 이런 좋은 치료법, 극복법이 없죠. 그렇게 치료가 시작되었다. 랑 박사와 헤세는 가족만큼이나 자주 만났고, 랑 박사는 먼저 헤세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려 애썼다. 완벽히 탱고를 추출하는 무용수도 근육이 굳어버리면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헤세도 마찬가지 상태였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의 지적 능력과 올곧은 사고를 품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피폐한 정신이 불러들인 육체의 경직을 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것은 열쇠를 잃은 보물 상자 안의 진주 목걸이와도 같았다. 절대 세상에서 반짝일 수 없는 그런 진주 목걸이 말이다. 그 열쇠를 열고 보물 상자를 열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보물 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랑 박사의 설계는 성공적이었다. 헤세는 조바심을 내지 않고 그의 치료에 잘 따랐고 그 결과 깊어져 가던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귓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고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청년 시절 혼돈의 바람이 거쳤을 때와 비슷한 그런 차분함이었다. 좋아요. 차분함. 듣기만 해도 좋아지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흐르는 것은 흐르는 대로 두되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헤세는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고요의 크기는 점점 더 커졌고 햇새가 일어나는데 방해가 될 바람은 불어오지 않았다.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일만이 남았다. 물론 랑 박사가 선물한 단단한 지팡이를 사용해도 무방한 일이었다. 다만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진정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명확한 확신이 오른발을, 자신에게 쏟아지는 원치 않는 시선이 왼발을 잡아챘다. 그런 순간에 헤세는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된다. 1917년 9월 11일 밤이었다. 걸음은 익숙했지만 눈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거리였다. 헤세는 천천히 걸었다. 혼자 걷는 걸음이 너무 빠르면 반드시 누군가를 마주치게 된다. 바로 지금처럼. 헤세 앞에 나타난 남자는 취한 듯 비틀거렸다. 최대한 경계를 하며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몸놀림이 빨라진 남자가 헤세를 덮쳤다. 뜻하지 않은 습격에 쓰러진 헤세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놓치고 말았다. 남자는 떨어진 서류 가방을 천천히 들더니 한마디를 남기며 떠나버렸다. 헤세는 그 말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이것을 패배의 전리품이라 생각하시오. 헤세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꿈에 잠을 설치며 일어났고 처음 보는 거리와 처음 보는 남자 그리고 빼앗긴 서류 가방, 그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세는 알 수 없었다. 바로 메모하지 않더라도 잊어버릴 리 없을 정도로 강렬한 꿈이었다. 하지만 헤세는 늘 하던 대로 꿈 일기를 적고 랑 박사가 있는 곳으로 급히 발을 옮긴다. 언제나처럼 반갑게 헤세를 맞아준 랑 박사는 그가 적은 꿈 일기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해당 분야의 권위자였던 랑 박사도 쉽게 뜻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꿈이었다. 특히 마음에 걸렸던 것은 데미안이라는 꿈속 산의 이름, 그랬다. 꿈속의 개화는 자신의 이름을 데미안이라고 밝혔다. 그 이름에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두 사람은 데미안이라는 이름을 분석해 나갔다. 처음에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데미안은 너무나 생경한 단어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데미안과 비슷한 어원의 단어를 찾아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그러자 악의 특성을 포함하는 신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데몬이 떠올랐다. 그리고 창조주 혹은 예술가를 뜻하는
데미우르크라는 단어도 찾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찾은 이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고 헬세는 거기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두 가지 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본 자신의 모습이었다. 거울 속 헬세 안에 데몬과 데미우르크 그리고 데미안이 있었다. 헬세는 펜을 들었다. 자신이 써야 하는 글이 여태껏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 그것도 매일 아침 쳐다보던 거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데미안의 소재가 다 찾아진 거겠네요. 늦은 만큼 빨리 쓰고 싶었다.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아마도 한 인간에 관한, 그래서 모든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될 터였다. 그 이야기의 끝을 맺는 데는 몇 달의 시간도 길었다. 무엇을 써야 할지 깨달은 천재 작가에게 필요한 시간은 단 몇 주면 충분했다. 헬세는 꿈속에 등장했던 괴한의 이름을 소설로 가져와 주인공을 창조해냈다. 그리고 데미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로 하여금 창조주와 악의 모습을 동시에 투영해냈다. 그러자 데미안은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선과 악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 안에 잠재한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데미안의 탄생에는 랑 박사의 영향이 크게 담겨 있었다.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고 단단한 땅을 찾아 걷는 과정. 헬스에게 랑 박사의 심리치료는 바로 그런 과정이었다. 그의 심리치료 덕에 헬스는 안정된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자신이 딛고설 단단한 땅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헬세는 자신이 행한 과정에서 얻은 결론을 정답처럼 전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진솔하게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자신처럼 흔들리고 자신처럼 길을 잃은 혹은 잃어야만 했던 동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했다. 이 이야기에서 결론을 말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랑 박사도 자신에게 주어진 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자아의 모습이 한 가지뿐이고 단단한 땅에 주소가 돌에 새긴 듯 정확히 남아있다면 아무도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못하기에 바람이 불고 다리가 흔들리고 포탄이 터지고 집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단단한 땅의 주소가 돌에 새긴 듯 정확히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혼란 따윈 없는 거라는 겁니다. 데미안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흔들리는 이들의 그런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그와 함께 했던 치료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위태로운 평화의 배 위에서 흔들리며 지냈겠죠. 데미안을 제일 반겨주었던 이들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시대, 그런 시기를 버텨냈던 사람들에게 이 작가의 소설 데미안은 깊은 위로를 주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 허상에 불과했다. 그런 시대였기에 외부 환경에서 어떤 희망이나 의미를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시대였기에 당대 독자들에게 데미안이라는 작품은 이런 말을 전하고 있었다.
외적 환경은 언제든 변화한다. 특별한 경우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내적 자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다. 헤세가 데미안을 써내며 전하고자 했던 유일한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모래성 위에 쌓은 허상의 평화가 아닌 단단한 자기 안의 성을 쌓아가는 것. 위태로운 평화의 함선이 아닌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작고 단단한 조각배에 오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그리고 헬세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마음가짐이었다. 이 메시지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 바닥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했다. 그런 헬세의 깊고 긴 어둠의 끝을 깨워준 랑 박사. 그가 헬세의 이름을 부르고 헬세가 침대에서 눈을 뜬 그 순간, 아마도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세상의 풍파가 잔잔해진 것은 랑 박사가 헬세에게 선물해준 그 고요함과 차분함이, 그것을 헬세가 우리에게 단단한 평화로움을, 그럴 수 있는 자기 인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전쟁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전쟁이 있죠. 내적인 전쟁도 있을 것이고 외적인 전쟁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이 인생일 테고요. 그럴 때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외적 환경은 언제든 변화한다고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우리들 내적 자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다. 변한 것은 없다. 그렇게 다시 시간을 버텨내서 두 발로 우뚝 일었으면 된다라는 것을요. 네, 오늘 작가 헤르만 헤세, 그리고 그를 꼭 닮은 그가 분신이 된 소설 데미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한 주,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